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언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언어가 같은 국가끼리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설립한 이유도 영어권 국가들끼리의 동맹으로서 언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중 한 명이 영어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는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지는 사실 한참이 지났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어 사용을 꺼립니다. 사실 지난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인들이 괜히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내에서만 보더라도 원래 영어보다 프랑스어 사용이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부상으로 유럽 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사회를 진행할 때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영어를 사용하며 프랑스어의 영향력은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틈타 프랑스어 사용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어의 지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에 프랑스어를 퍼뜨리기 위한 30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리들에게 프랑스어 강습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의 프랑스 학교를 2배로 늘리고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에게 무료 프랑스어 강습을 400에서 6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시 영어의 위상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프랑스어는 현재 2억 7만 4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다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작년 프랑스의 주요 대학교 학과별 입학 인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한국어 전공 지원자 현황이 프랑스 정부를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파리대학교, 라로셸대학교, 리옹3대학교, 보르도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지원자 수관련 그래프가 담겼습니다.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며 관련 학과는 7개 대학에 설치됐습니다. 특히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40명을 뽑는데 1,4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는 프랑스인들은 사실 외국어 습득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이 같은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어는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모국어로 사용되며 유럽 내에서는 독일어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유럽 내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공용어로 존재했던 이유는 중세시대 때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귀족의 언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례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조차 배우는 것을 꺼렸던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K컬처로 불리우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언어 자부심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인데요. 그러한 프랑스도 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K-팝, 웹툰, 드라마, 예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BFM TV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한국 영어였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영화 정책의 결과 올드보이, 부산행, 기생충 등의 작품이 탄생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오래전부터 한류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K-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11년 프랑스 파리 제니스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성공을 거둔 K-팝 콘서트를 시작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진 한국 음악 산업의 영향력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프랑스 매체에서 한류를 집중 보도하고 분석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한국어학과가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서 학과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눈부신 성장으로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부터 한국의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져 폐지되었다. 한국어학과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동안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 일본어 교육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과 학과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억지로 일본어 교육을 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교육부에서조차 일본어학과 폐지와 축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학과의 연이은 폐지는 프랑스 교육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어학과는 내리막길을 걷는 현재 한국어학과는 경쟁률이 수직 상승을 하며 입학생 선발 기준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도 높아야 하며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이 한국학과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단순히 K-팝 등 한국 문화에서 흥미를 갖게 된 학생들이 아니라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아지면서 강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며 유럽의 문화수도 프랑스 파리에 새로운 한류 전진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원래 1980년부터 파리의 에펠탑 맞은편에 한국문화원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커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파리 최중심과 샹젤리제 거리에 파리 코리아 센터 간판을 달고 새로 문을 연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규모는 전보다 5배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가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를 넘어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필리프 포르주안 프랑스 대사는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한국과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우주부터 원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미중 갈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의 현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르포르 대사는 팬데믹과 오커스는 두 가지의 블랙스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안보부터 원전까지 프랑스와 한국 양국이 손잡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부 협력 관계자들도 대중무역 적자에 집중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대중 견제를 넓히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서 심할 경우 충돌까지 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한반도는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이 큰 곳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미중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한국과 프랑스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시사했는데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지리 프랑스 연구혁신 총국장을 만나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레어 지리 연구혁신 총국장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양국이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차관은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 발사와 올해 안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클레어 연구혁신 총국장도 양국이 지난 1981년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이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25차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영어 습득덕거리던 프랑스가 아시아 국가의 언어인 한국어 배움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연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에 관련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국 반도체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칩포 가입을 피할 수 없다면 같이 칩포가 되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처음 보는 태도에 놀란 와중에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가설이 제기되며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부터 대만 무력 통일을 예행 연습하는 듯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지도 앱에는 베이징 대만 고속철 노선을 표시해 누리꾼들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고속철은 베이징 남역에서 출발해 대만의 신주와 타이베이까지 이어집니다. 고속철을 위해 폭 150km가량의 대만 해협에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계획에는 2035년까지 베이징 타이베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대만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중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다리를 건설할지 해저 터널로 할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건설할 때 타국의 배들이 지나가면 안 되니 군사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편 외신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보고 미국이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무기만 제공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중국은 원래 대만 해협 훈련을 3일가량만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자 대만 통일을 하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 전문가들조차 중국의 이러한 선택은 중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속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국들이 결국 모두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주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국이 미국 반도체 칩포 동맹을 제안받자 연일 반발하기 바빴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무역은 그 어떠한 국가들과의 무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응이죠. 그런데 중국이 천지가 개벽했는지 한국에 상당히 부드러운 처음 듣는 어투로 말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칩포 가입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함께 칩파이브를 하자는 것입니다. 싱하이민주원 중국 대사는 2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칩포를 할 거며 중국까지 포함해서 칩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날선 반응을 보이던 중국인데 한국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어색한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칩포에 대한 반발 모습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칩포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인데 유독 한국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의 칩포에 가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중국과 같이 가자며 칩포 가입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전방위에 걸친 동맹체인 어커스,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동맹체 결성에도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연합체인 칩포를 결성하자 유독 한국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반도체 칩포 동맹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칩5 결성 발언에 한국은 콧방 귀만 끼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같이 칩포에 가입하고 싶다는 발언은 중국이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랑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중국이 한국에 부드러운 언행을 할 만큼 다급한 이유는 미국이 발표한 칩포 동맹과 반도체 법이 중국에 생각보다 불리한 국면을 불러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칩포 결성과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부터 ASML이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장비부터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트럼프 시절 당시 화웨이부터 바이든의 반도체 법 개편까지 이어지며 그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중국의 대만 무력 시위로 결국 중국 자신들이 촉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리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을 제재한 중국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반응할 게 없다. 제재를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로 양팔을 들어 올리며 웃자.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인사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미국의 칩포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모든 반도체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결국 칩포 동맹이 활성화될 것을 아는 중국이 칩5를 하자는 말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상당량의 반도체를 생산 중인데 한국이 칩4에 들어가면 이 생산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계자들은 중국은 한국이 칩4 가입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벌써 중국 내 생산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지난 5년간 현지 임직원 수를 절반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현지 인력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5월엔 선전 통신 공장을 그해 말엔 텐진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어 2019년엔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2020년 7월엔 수저우 PC 생산 설비를 철수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중국 공장을 하나둘 철수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평택 3라인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한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점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놓고 공장 철수와 임직원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임직원 수는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북미, 중남미 지역에서는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미 중국에서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칩5를 하자는 등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니 한국이 칩4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전 중국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웬일인지 한국의 부드러운 어조를 보이던 중국이 한국의 전례 없는 폭우에 영향을 끼쳤다는 가설이 제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공강우 시험을 대대적으로 하며 비가 부족한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동북 지역의 인공강우를 통해 지난 5월 봄 가뭄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는 필요 이상의 비가 내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며 중국의 인공강우 가설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한국으로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공강우가 눈앞의 가뭄이나 폭염을 해소해줄 수는 있어도 결국 기후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서는 심각한 무더위로 인해 지난 7월 인공강우 팀까지 만들어 전례 없는 대규모 인공강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대규모 인공강우 시험 사실이 알려지고 티베트 지역에서 시험이 계속되자 이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칩포 갈등 여파로 인공강우를 실시했다는 가설까지 등장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반도체 굴기가 실패할 상황에 놓이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가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칩4가 확정된다면 중국 반도체의 미래는 어두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